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네, 여러분, 제목 보고 좀 놀라진 않으셨나요? 네, 기가바이트 어러스 RTX 5090 인피니티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놈을 살펴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성능이 너무 좋아. 네, 성능이 너무 좋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쿨링 성능이 아니라 3D 렌더링 성능,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3D 마크 점수라든지 또 뭐 게이밍 성능, 이걸 말하는 건데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바로 제품 소개 들어갈 거예요. 바로 기가바이트 어러스 RTX 5090 인피니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 이 제품은 좀 특별합니다. 기가바이트가 이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인피니티 브랜드를 이렇게 출범을 했어요. 이 인피니티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무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바이트가 그동안 이제 다사다난했던 PC 시장을 40년이나 버텨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혁신을 이어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무한대라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어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철학,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품에 이렇게 잘 스며들듯이 녹여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그런 측면에서 매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패키지를 보면요, 이게 전면인데 너무나도 귀한 RTX 5090이 되겠습니다. 정말 귀한 것도 귀한 건데 비싸죠. 네, 지금 너무 비싼데 아무튼 그렇고요. RTX 5090 인피니티고, 인피니티의 전면 패키지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겉으로만 봤을 때는 투펜 구조로 보여요. 물론 가운데에 펜이 하나 숨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펜 구성에 가까운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가바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RGB LED 연출이 여기에도 이렇게 쿨링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외형을 좀 직접적으로 노출하기보다는 이렇게 LED 연출로 이렇게 싹 신비감 있게 연출한 것이 돋보이네요. 자, 뒷면으로 가볼게요. 뒷면으로 가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 투펜으로 나온다고 하면 더군다나 그 RTX 5090은 무려 600W에 달하는 발열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뜨거운 물건인데, 그래서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트리플 펜 구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기가바이트는 투펜 구성에 가까운 만큼,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펜이 하나 있어서 기가바이트는 트리플 펜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뭐 투펜 구성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설계를 독특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양쪽에 있는 쿨링팬이 PCB 기판이나 히트싱크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 PCB 기판은 가운데만 존재하고요, 이 부분에는 기판이 없습니다. 즉 히트싱크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대로 공기가 꺾이는 일 없이, 즉 기류의 방향성이 꺾이거나 난류가 발생하거나 옆으로 퍼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관통할 수 있도록 더블 플로우, 더블 스루풋,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건 없고, 여기 먼저 후면 출력 포트라든지, 여기 이제 주요 특징들, OC 에디션, 그다음에 4년 보증,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3년 보증인데 제품 등록을 통해서 최대 4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패키지 열어볼게요. 패키지도 40주년 기념 모델이니까 좀 독특한데, 이렇게 기가바이트 40주년 기념, 이렇게 여러 가지 문구가 써져 있고요. 이거를 열면은 좀 입체적인 구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옛날 세대분들 아실 텐데, 옛날에 이렇게 약간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만들 때 입체 카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어러스 메탈 스티커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별도의 커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새 환경 보호를 한다고 어떤 패키지나 종이,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아끼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제 40주년 스페셜 에디션 모델인 만큼 조금 구성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버도 열어주면 아래에 이렇게 그래픽카드 본품과 액세서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는 주인공이니까 잠시 뒤에 살펴보고 액세서리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조 젠더가 있죠. 보조 젠더, 워낙 600W를 소모하는 만큼 12V 2x6 이렇게 8핀 4개 들어가는 변환 젠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구성품으로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어러스 핀셋이 있습니다. 어러스 핀셋. 그래서 이건 이제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보호 커버가 적용되어 있고요. 핀셋이 무슨 용도냐?
사실 뭐 다양하게 사용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성 메탈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봉업 필름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구성이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그래픽카드 지지대,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카드가 닿는 면적에는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고무 패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어로스, 뭐 감사 카드, 간단 설치 매뉴얼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워런티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편 설치 가이드 이런 문서가 있고, 그리고 뭐 작업용 장갑도 있습니다. 네, 작업용 장갑 이 정도가 있고요. 물론 특별한 제품이라서 구성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거의 뭐 액세서리 굿즈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바로 본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90이니까 아무래도 묵직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기가바이트 어로스 RTX 500 인피니티 그래픽카드의 모습입니다. 하드웨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하드웨어 뉴스 또는 저희 K사준에서 진행했던 컴퓨텍스 2026 기가바이트 어로스 부스에서 이 5090 인피니티의 모습을 확인하실 텐데, 근데 어떤 제품이든 그렇지만 이 제품을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물로 접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급스러운 제품일수록 그런데, 왜냐하면 이 500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하우징이 모두 금속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는 담기 힘든 이런 디테일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동차 장식에 많이 쓰이는 그 블랙크롬? 네, 블랙크롬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재질 측면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낯선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굉장히 낯설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형태를 탈피한 그런 그래픽카드 디자인은 태생적으로 호불호를 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이러한 디자인이 그럼 왜 나왔냐, 그게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맥락이 읽혀진다면 저는 좀 달리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의 이름은 인피니티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40주년, 기가바이트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레터링 각인되어 있고, 이 40이라는 숫자도 무한대 심볼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쿨링팬 두 개조차도 인피니티 심볼 알죠? 인피니티 그 어떤 아이콘, 그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무한대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 기판이나 히트싱크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픽카드가 거대해지고, 그래서 양쪽에 투펜 구성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이 가운데 보시면 지금 이게 그 그물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가운데에도 60mm의 오버드라이브 펜이 숨어져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부피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5090이라서 크긴 하지만 5090 치고 이 정도면 적당한 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도 더 거대하고 무거운 500 이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약 33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두께를 보면은 한 3슬롯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 특징을 보자면 지금 이 거대한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약 113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형태는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특히 뭐 어로스 카드에서 많이 보이는 이 호크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이렇게 거울처럼 거울 재질의 반사판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거울의 역할을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RGB LED가 점등되는 그런 기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전원 단자는 기판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 모양이 그 파운더스 에디션처럼 세로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조전원을 끼웠을 때 어떤 그 작동 상태 혹은 결합 상태가 좀 불량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LED 인디케이터 기능도 있어서 혹시나 LED가 깜빡깜빡 거린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장착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후면을 보겠습니다. 네, 후면. 가운데에 어로스 엠블럼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시원하게 히트싱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의 흐름, 기류가 꺾이거나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흡기와 배기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듀얼 스루풋 설계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도 무광 검은색, 좀 매트한 느낌의 검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판은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에 있는 서멀 컴파운드 구성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메탈 서멀 그리스 뭐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분해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도 다 샘플링으로 확보한 거기 때문에 분해는 못했고, 다만 저희가 내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기술 문서를 통해서 GPU 다이 쪽에는 메탈 서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메탈 서멀. 사실 메탈 서멀 하면은 전도성은 정말 좋은데 어떤 안정성 측면, 어떤 그 서로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이렇게 방어벽을 형성해 놨다라는 게 기가바이트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이 주변의 소자들도 다 UV 레진으로 코팅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은 그런 서멀 컴파운드를 사용한 만큼 설계와 공간 부피 대비 어떤 쿨링 효율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은 어떤 그 쿨링 설계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지, 결국 쿨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히트싱크가 정말 크고 거대한 히트싱크에 쿨링팬을 여러 개 받고 그게 최고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트리플 팬 구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기가바이트의 이 설계 철학은 어떻게든 쿨링 성능을 최대한 좋게 하겠다가 아니라 인피니티 브랜드의 감성을 디자인에 녹여내면서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진 이 물리적인 형태에서 최대한의 쿨링 효율을 뽑아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이 제품을 보는 균형 잡힌 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품의 전반적인 외형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 출력 포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출력 포트는 뭐 대부분의 500에 그렇듯이 이렇게 마개가 있는데 이렇게 검은색 마개가 있습니다. DP 2.1 포트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DMI 포트 1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리뷰에서는 이제 제가 분해는 못하지만 잠시 뒤에 이 제품을 직접 PC에 꼽아서 실시간 시연을 통해서 제가 예고해드렸던 그 강력한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RTX 5090 인피니티를 시스템에 장착해서 부팅을 완료했고요. 먼저 GPU-Z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PU-Z RTX 5090, 그다음에 서브밴더 기가바이트 제대로 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부스트 클록이 물론 페이퍼 스펙 상이긴 하지만 2730MHz입니다. 정말 높아요. 이 정도 2730이면은 시중에 판매되는 5090 중에는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혼자 1위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ROG 플래티넘, 매트릭스 플래티넘도 273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클록, 즉 파운더스 에디션의 클록이 2407MHz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로 환산하면 13.4% 높은 클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클록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론상 부스트 클록이 높아도 실효 부스트 클럭, 즉 실제로 적용되는 부스트 클럭과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대비 살짝 부스트 클럭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좋은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뭐 3% 뭐 이 정도의 깔짝 팩토리 OC에나 통용되는 얘기지, 이렇게 13%가 높아버리면 당연히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90 인피니티는 이 이론적인 부스트 클럭을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3D 마크를 구동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GPU-Z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되는 건 있습니다. 이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크로스바 클록이라는 거예요. 크로스바 클록.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GPU를 보게 되면은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스트 클록으로 대변되는 GPU 코어 클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AM 클럭, 즉
GDDR7 메모리 클럭인데 이것도 오버클럭이 가능하죠. 하지만 크로스바 클럭은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GPU Z에서도 이제 크로스바 클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클럭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GPU Z를 실행해서요, 우측 상단에 햄버거 아이콘을 누르시고 센서 탭으로 이동하셔서 아래 내용 보시면 크로스바 클럭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다음부터는 이 센서 항목에 크로스바 클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이들 상태이기 때문에 클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간단하게 부하를 걸어보기 위해서 GPU Z의 물음표 버튼을 누르시고 렌더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센서 테스트로 가보면 현재 부스트 클럭이 3기가 넘게 터지고 있고 크로스바 클럭이 258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크로스바 클럭이 어떤 코어 클럭이라든지 메모리 클럭 이거보다 성능 영향이 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크로스바 클럭이라는 게 GPU 내부의 어떤 그 SM 유닛이라든지 또는 캐시, VRAM 간의 내부 통신 속도를 결정짓는 그런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클럭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으로는, 제가 이제 애프터버너를 실행했는데 애프터버너에서 이 코어 볼티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코어 볼티지 항목을 최대로 당겨 주시면 조금 더 그래픽 카드가 GPU 전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크로스바 클럭이라든지 GPU 클럭도 전압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렌더 테스트 같은 경우는 GPU 부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스트 클럭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3D 마크라든지 아니면 GPU 로드 99%를 찍는 트리플 A 게임에서는 사실 이 정도 부스트 클럭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부스트 클럭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쿨링 성능이 그렇게 강력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드밴스드 탭을 통해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보시면은 이 그래픽 카드가 허용하고 있는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값이 600W고요. 최대값 역시 600W입니다. 그래서 기본 상태보다 더 상향시킬 수는 없다. 그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파운드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575W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상향된 형태로 제품이 세팅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성능 알아봐야겠죠. 제가 이제 순정 상태로 3D 마크 타임스파이를 한번 구동해 볼 텐데요. 제가 이제 그 놀랬던 부분이 바로 성능 부분인데, 일단 스틸로마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틸로마드가 그래도 이제 3D 마크 중에서는 RTX 5090 정도의 GPU 컴퓨팅 능력을 가진 그래픽 카드를 갈구기에는 정말 최적의 툴이거든요. 물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파이어 스트라이크 또는 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 아니라 그냥 기본, 타임스파이 기본 이런 것들은 CPU에 따라서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RTX 5090의 성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GPU에 고부하를 가할 수 있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나 스틸로마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스틸로마드 상태에서의 부스트 클럭이 우리가 일반적인 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스트 클럭과 격차가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스트 클럭이 2.9기가 물론 이제 구간에 따라서는 2.9기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지금 이게 순정 상태인데 정말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가바이트 인피니티 제품은 이론상 페이퍼 스펙의 부스트 클럭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부스트 클럭이 굉장히 높게 터진다. 그리고 이제 GPU 로드는 600이고요. 이때 GPU 온도는 낮진 않아. 지금 70도에서 그다음에 VRAM 온도는 거의 80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쿨링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GPU 온도가 사실 높으면 불안하긴 하지만 뭐 85도까지도 계속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현대 RTX 50 시리즈 그래픽 카드에서 뭐 90도까지만 안 가면은 저는 문제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GDDR7 메모리 온도 같은 경우에도 뭐 100도 정도 돼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 이제 100도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뭐 100도 언더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구동했을 때 점수가 15점 반올림 할게요. 15.5K입니다. 15.5K.
이거는 정말 놀라운 점수예요. 놀라운 점수. 왜냐하면 저희 K사존이 RTX 5090 뭐 10대 넘게 테스트를 해봤지만은 순정 상태에서 스틸로마드 15K를 넘긴 제품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성능이 좋은 매트릭스조차도 15K를 넘기진 못했거든요. 물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뭐 800W 모드가 따로 있긴 하지만 순정 상태에서 15K를 넘기는 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하필 K사존에 들어온 인피니티 제품이 그 샘플이 예를 들어서 뭐 골든 샘플이어가지고 얘만 전압 특성이 너무 좋아. 사실 왜냐하면 똑같은 모델이라도 조금씩 편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제가 이제 해외 자료라든지 테스트 자료를 좀 살펴봐도 기가바이트 인피니티 제품이 유독 성능이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5090 인피니티의 제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전압 커브라고 하죠. 전압 대비 부스트 클록의 어떤 커브 값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는 성능이 좋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좀 세팅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하든 부스트 클럭과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 성능. 네, 제가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플로드시 쿨링 성능은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한 40주년 에디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가지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기가바이트가 이제 투펜에다가 오버드라이브 펜까지 얹고 써멀도 좋은 거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시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트리플 펜 기반의 RTX 5090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소음 수치, 소음 수치 이런 것들은 뭐 양호하죠. 다만 우리가 이 제품에서 바라봐야 하는 건 결국 이제 기념비적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매력 그리고 3D 성능이 높다. 이 부분이 가장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더볼팅 세팅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언더볼팅 같은 경우에는 RTX 5090을 가지고 언더볼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제가 지난 RTX 500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뭐 가이드 형태의 방법은 패스하도록 하고 사전에 확인된 세팅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900mV에서 2872MHz로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커스텀으로 커브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900mV에서 2872MHz를 적용한 상태고 메모리 클럭은 오프셋 플러스 3000MHz 뭐 맥스치죠. 대부분의 5090이 맥스치까지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만큼 GDDR7 삼성전자 GDDR7 메모리가 전압 잠재력이 그러니까 오버클럭 잠재력이 좋다는 소리겠죠. 자, 이렇게 언더볼팅을 했을 때 스틸로마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볼팅의 장점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껏 비싼 돈 주고 5090을 샀는데 그러면 전력 조금 절감하겠다고 성능을 팍 깎아서 써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500의 성능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소비 전력을 최대한 줄이는 효율적인 세팅에 저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압 커브나 그런 것들도 저는 전력 제한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인 이런 커브 에디터 방법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클럭은 사실 전체 그래픽 카드 전력에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 지금 플로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죠. 지금 보시면 순정 상태에서는 소비 전력이 600W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00W. 네, 500W 수준이죠. 물론 구간에 따라서 480에서 500W를 왔다 갔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100W 이상 또는 뭐 100W에 가까운 그런 소비 전력 절감이 가능하고요. 이때 부스트 클럭은 2700MHz 하지만 메모리 클럭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GPU 온도는 많이 낮아지진 않았지만 왜 많이 낮아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펜 속도가 낮아졌다는 거 그만큼 발열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펜 속도도 다운되고 그 다음에 GPU 온도도 순정 상태보다는 낮아졌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15.5K가 나왔기 때문에 15,000점 이상만 나와도 솔직히 합격 아닐까요? 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나올 텐데요. 15,500점. 15,500점. 이 정도면 동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순정 상태를 추구하신 분들,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이러한 커스텀 세팅은 개인 사용자의 리스크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언더볼팅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왜? 동급 성능에 소비 전력도 더 줄어들고, 소비 전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발열량 줄어들고, 발열량 줄어들면 GPU 온도, 팬 속도 줄어들고, 소음도 줄어들고, 좋은 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기가바이트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에서의 전압 대비 클럭 특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언더볼팅을 해서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지금 이 점수도 일반적인 파운더스 에디션이 14,000점, 14,500점, 뭐 14,700점 이 정도 범위에서 놀 때 인피니티는 15.5K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3D 마트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고사양 게임 한번 해봐야죠. 고사양 게임. 제가 그래서 둠을 들고 왔는데, 네, 둠 최신작 최근에 DLC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DLC가 출시가 됐고, 제가 이제 둠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고른 거고, 그리고 이 둠이 패스 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게임도 최소 사양이 RTX 그래픽 카드인 만큼 RT 기반의 게임입니다. RT 기반의 게임인데 거기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패스 트레이싱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양이 상당히 높아요. 패스 트레이싱 옵션을 적용하면. 그래서 5090을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로딩이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옵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커서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참고로 다크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DLC를 통해서 리파토리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벤치마크 기능 여러 가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 일단 옵션을 보겠습니다. 옵션 해상도는 현재 4K고요. 수직 동기화는 테스트를 위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정확히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업스케일, DLSS의 품질, 그리고 프레임 생성은 3배를 적용했습니다. 사실 뭐 경쟁형 멀티플레이 게임이 아닌 이상이야 제 개인 취향으로는 3배까지는 그래도 문제없다. 물론 이 3배까지 문제없다라는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이티브 프레임이 그래도 60프레임 이상은 나와줘야 우리가 체감 인풋렉에서 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건 다 개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패스 트레이싱, 패스 트레이싱 다 이렇게 활성화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옵션은 최악의 악몽, 즉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4K, 풀옵션, DLSS, MFG 3배, 패스 트레이싱, 이 상태에서 한번 게임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벤치마크 툴도 있긴 한데 리파토리움이라고 이 커스텀 아레나 기능이 있거든요, 둠에는. 그래서 여기서 몬스터들과 싸움을 하면서 플로드를 걸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금 테스트한 것처럼 지금은 언더볼팅이 적용된 상태예요. 언더볼팅이 적용된 상태고, 스틸 노마드보다는 그래도 이제 DLSS나 패스 트레이싱을 활성화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GPU 전력이 조금 낮게 측정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스틸 노마드 같은 경우는 정말로 깡 성능을 다 극한으로 뽑아내지만, 지금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패스 트레이싱과 DLSS가 걸려 있으면 이제 그 아무래도 GPU 워크로드 상에서 다양한 유닛 간의 그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극한으로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70도, V램 온도는 거의 80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상당히 착하죠. 450까지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팬 속도도 1500rpm이 안 되고 부스트 클럭은 2760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언더볼팅 상태니까 그렇다고 가요.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고사양 게임을 할 때 부스트 클럭은 얼마나 터지는지 바로 애프터버너를 실행해서 순정으로 돌리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버너에서 리셋 누르고요. 이러면 이제 순정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둠을 실행하면 3000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2900을 넘어서고 있어요. 2.9기가. 제가 다뤄본 500 중에서는 단연 최상급입니다. 이 정도 부스트 클럭이 순정 상태에서 나오기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프레임 제한이 된 상태에서 GPU가 여유가 많을 때는 3기가 이상이 터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그래픽 카드에서. 근데 GPU 플로드가 거의 지금 97%에서 99%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 부스트 클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가바이트가 500 인피니티가 이제 기가바이트 40주년 기념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극도의 신경을 쓴 흔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능이 좋네요. 네, 지금까지 RTX 5090 인피니티를 살펴봤어요. 이 제품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외형이 정말 독특합니다. 사진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생경한 그런 느낌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기가바이트가 잘하는 게 이제 RGB LED 가지고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는 거 정말 잘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 그 미러 형태로 나오는 LED가 정말 아름답고, 무엇보다 이 재질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통상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은 조금 이제 독특한 느낌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가바이트 어로스의 어떤 고유한 감성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관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실제로 만져보면서 조금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게 된 케이스인데,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인 어떤 고급형 5090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고급감도 고급감이지만 실질적으로 3D 성능, 특히 이제 부스트 클럭과 성능이 정말 잘 터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쿨링 성능보다 나는 이제 3D 성능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상품성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 이제 기가바이트가 이제 벌써 4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때부터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박터지게 싸우면서, 사실 이제 그 시절에는 대만 3사가 지금에야 엄청 유명하지, 그때는 뭐 한국도 보드를 만들던 시절이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보드를 만드는 시절인데, 그런 시절을 다 겪어와서 이제 어로스라는 서브 브랜드도 내고, 이렇게 40주년 기념 인피니티 브랜드로서 본인들의 회사를 이렇게 자축하면서 또 기념비적인 모델을 내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요. 안 그래도 지금 PC 시장이 좀 경직된 감이 있는데, 이런 PC 시장에 계속된 이런 신제품, 재밌는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그 컴덕후들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5090 너무 비싸긴 해요. 이상으로 오늘 기분 좋았던 RTX 500 인피니티 리뷰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